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이의 엄마 38세 한지수라고 합니다. 지금은 디자인 회사에서 상무이사로 일하고 있어요. 남들이 보면 꽤 괜찮은 삶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1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시댁에서 하녀 취급을 당하며 제 아이들 앞에서 뺨까지 맞았던 여자입니다.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먹먹해지네요. 10년 동안 시댁 식구들의 경조사는 모두 제가 챙겼고, 명절에는 혼자 수십 인분의 음식을 만들어냈어요. 거기다 시어머니의 병원비, 월세, 보험료까지 전부 제 월급에서 나갔지요. 불평 한마디 안 했습니다. 가족이니까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해 설날, 새로 들어온 둘째 며느리가 용돈 봉투 하나 건넸다고 시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귀한 몸 상하면 안 되니 앉아서 쉬라면서요. 10년을 일한 저한테는 단 한 번도 안 하시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결국 사단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제 허리가 너무 아파 동서에게 잠깐만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을 뿐인데 돌아온 건 시어머니의 뺨세례였어요. 모든 걸 목격한 남편은 늘 그래왔듯 한심하게 방관할 뿐이었죠. 그 순간 10년을 참던 제 안에서 무언가 끊어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이혼을 선언했고 아이들과 함께 그 집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그 문을 나선 뒤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제 파란만장했던 인생 이야기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곳에 늘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5시, 저는 명절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 늘 그래왔듯 홀로 부엌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기름이 튀는 프라이팬 앞에서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떡국 육수를 우려내고 수십 인분의 음식을 혼자서 준비하는 게 제 설날이었어요. 얘, 뒤집개질이 왜 그렇게 굶다? 조금 있으면 손님들 들이닥칠 텐데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냐고. 너는 10년을 해도 늘지를 않니? 시어머니 목소리가 안방에서 날아왔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고개만 한번 끄덕이고 프라이팬 위에 동태전을 뒤집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또각또각 울리더니 이번에 도련님과 결혼한 둘째 며느리 서채린이 값비싼 명품 가방을 들고 향수 냄새를 풍기며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채린은 오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시어머니께 두툼한 봉투를 건넸습니다. 시어머니가 봉투를 열어보시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머, 이게 얼마야? 아이고, 채린아 고맙다. 10년을 일한 네 형님보다 낫구나. 시어머니는 채린의 손을 덥석 잡으시더니 소파로 이끌었습니다. 앉아, 앉아. 귀한 몸 상하면 어떡해. 여기 앉아서 쉬고 있어. 그러고는 고개를 획 돌려 부엌에 있는 저를 보셨습니다. 지수야, 채린이 먹을 식혜 좀 갖다 줘라. 그 말이 제 가슴에 못처럼 박혔습니다. 10년 동안 이 집 살림은 대부분 제 월급으로 해결되었거든요. 시어머니 병원비, 관리비, 보험료, 심지어 시아버지 제사 비용까지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늘 그래왔으니까요. 식혜를 갖다 주고 다시 부엌으로 돌아와 전을 부치는데 기름이 손등 위로 튀었습니다. 살갗이 벌겋게 달아올랐지만 찬물에 손을 담글 여유도 없었습니다. 수십 인분의 전을 부쳐야 되는데 아직 반도 못 부쳤거든요. 잠시 후 시어머니가 화장실에 가신 틈을 타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만지고 있는 채린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채린 씨, 미안한데 양이 너무 많아서요. 잠깐만이라도 좀 도와줄 수 있을까요? 체리는 휴대폰에서 눈도 떼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에야 고개를 슬쩍 들더니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저 이런 일 하려고 시집 온 거 아닌데요? 그 말투가 어찌나 당연하다는 듯 나왔는지 저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순간 화장실에서 시어머니가 나오셨습니다. 체린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하더니 눈에 물기가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어머니, 형님이 저보고 당장 부엌에 들어와 일하라고 소리를 지르셨어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소리를 지르다니요. 저는 분명 조용히 부탁을 한 것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성큼성큼 저에게 다가오시더니 제 앞에 딱 섰습니다. 네가 뭔데? 돈 잘 벌어오는 둘째한테 명령질이야? 말이 끝나기 무섭게 시어머니의 손바닥이 제 왼쪽 뺨을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부엌 안에 그 소리가 쩌렁하게 울렸습니다. 뺨이 얼얼했습니다. 눈앞이 하얘지면서 귀가 윙 울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뺨을 부여잡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때 안방문이 열리면서 남편 진호가 나왔습니다. 다 보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다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진호는 늘 그렇듯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또 무슨 잘못했어? 얼른 엄마한테 사과드려. 10년을 함께한 남편이 제게 해준 말은 고작 그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슬프지도 화가 나지도 않았습니다. 저 할 만큼 했어요. 이제는 정말 못 참겠어요. 이혼할게요. 저는 천천히 앞치마를 풀어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가서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서류 봉투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10년간 시댁에 쏟아부은 모든 지출 내역서와 시어머니 명의로 된 차용증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잠깐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자존심을 굽히는 분이 아니었죠. 뭐? 이혼? 네 부모 죽고 나서 가족처럼 품어줬더니 네가 우리 없으면 뭐라도 될 줄 알아? 저는 대답 대신 지갑에서 시어머니 생활비 카드를 꺼냈습니다. 서랍에서 가위를 집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앞에서 카드를 반으로 싹둑 잘라버렸습니다. 야, 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저는 그 소리를 뒤로 한 채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카드사 앱을 열어 제 명의로 발급한 가족 카드를 하나씩 정지시켰습니다. 주수야, 잠깐. 이러지 말고 얘기 좀. 인연이 미쳤어? 당장 원래대로 돌려놔. 소리가 들렸지만 이미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이들 방으로 가서 자고 있는 두 아이를 조심스럽게 깨웠습니다. 미리 싸두었던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아이들의 작은 손을 하나씩 잡았습니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 새벽 찬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뺨은 아직도 얼얼했지만 이상하게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손을 잡은 채 묵묵히 걸어 나갔습니다. 집을 나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아이들과 함께 시내 호텔에 묵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간 사이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시댁에서 당한 일들을 기록해둔 음성 녹취록과 일기장을 정리해서 변호사에게 전송했습니다. 10년치 기록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때린 날짜, 진호가 외면한 횟수, 제 월급이 어디에 쓰였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적어두었거든요. 언젠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던 건지 아니면 그냥 버티기 위해 쓴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사이 시댁에서는 난리가 나고 있었습니다. 제 명의 카드가 전부 정지되니까 관리비가 밀리기 시작했고 공과금 체납 고지서가 날아 들어왔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그동안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게 일상이었거든요. 직접 밥을 해 먹어본 적이 없으니 부엌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몰랐을 겁니다. 시어머니는 당연히 채린에게 손을 벌렸습니다. 그 두툼한 봉투를 매달 건네던 부잣집 며느리한테요. 채린아, 이번 달만 좀 도와줘라. 이러다 전기까지 끊기겠어. 그런데 채린의 반응은 시어머니가 예상한 것과 달랐습니다. 어머니, 지금 사업 자금이 좀 묶여서요. 당장은 어려울 것 같아요. 처음에는 핑계인 줄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체리는 그 뒤로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체린이 매달 시어머니에게 건네던 그 두툼한 용돈 봉투. 그 안에 들어있던 돈이 전부 둘째 아들 명의로 받은 카드론이었다는 사실을 시어머니가 알게 된 겁니다. 부잣집 딸이 아니라 빚으로 부자인 척 했던 거였죠. 시어머니가 그렇게 아끼고 떠받들던 돈 잘 벌어오는 며느리의 실체가 드러났던 거죠. 한편 제가 사라진 집은 일주일 만에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싱크대에는 설거지가 산더미처럼 쌓였고 쓰레기 봉투가 현관까지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누가 그 집을 굴려왔는지 이제야 느끼고 있었겠죠. 진호는 저한테 하루에도 수십 통씩 연락을 해왔습니다. 지수야, 한 번만 얘기 좀 하자. 엄마가 좀 심했어. 내가 말해볼게. 너 이러면 아이들한테도 안 좋아. 돌아와. 사과하는 문자와 협박하는 문자가 번갈아 왔습니다. 저는 하나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회사 일에 매달렸습니다. 시댁의 그림자에서 벗어나니까 오히려 머릿속이 맑아지더군요. 그동안 시댁 눈치에 일에 집중할 수 없었던 제가 처음으로 온전히 일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팀원들도 달라진 저를 느꼈는지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가만히 있을 뿐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 회사 로비가 소란스러웠습니다. 경비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팀장님, 어르신 한 분이 밖에서 팀장님 이름 부르면서 소란을 피우고 계십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회사 앞까지 찾아온 거였죠. 하지만 저는 이미 대비를 해두었습니다. 보안팀에 미리 말해둔 상태였거든요. 저는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시어머니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가 집에서 채린에게 또 돈을 내놓으라며 닥달을 했다고 합니다. 너 진짜 가진 게 없는 거야? 그 봉투들은 다 뭐였어? 아, 진짜. 왜 자꾸 저한테 이러세요? 이렇게 가난한 집구석인 줄 알았으면 저도 시집 안 왔을 거예요. 체리는 이미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문을 박차고 나갔다고 합니다. 들어올 때는 향수 냄새를 풍기며 우아하게 왔지만 나갈 때는 욕을 퍼부으며 나갔다더군요.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체린이 흥청망청 쓰던 카드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결국 파산 절차를 밟게 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시댁의 경제가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제가 빠지니까 고작 한 달도 안 돼서 그 꼴이 난 거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늦은 밤,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는데 받아보니 시어머니였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전혀 달랐습니다. 지수야, 나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월세 낼 돈이 없어.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는데 나 좀 도와줘라. 10년 동안 저를 식모 취급하고 뺨을 때리고 용돈도 얼마 안 주면서 몸이라도 쓰라고 하셨던 그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저한테 도와달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호텔 창문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아이들은 옆 침대에서 새근새근 자고 있었고요. 제 마음이 어땠겠어요? 시원하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하고 10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아깝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다시는 그 부엌 바닥에 무릎을 꿇지 않겠다는 것. 그건 분명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시어머니가 머물고 있는 집의 집주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안지수 씨, 세입자분이 월세를 3달째 안 내고 계세요. 어떻게 좀 해주셔야.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집 보증금은 제가 넣은 거고 계약서상 반환 대상도 저로 되어 있습니다. 밀린 월세는 세입자 본인 문제이니 법대로 처리하시고 제 보증금만 돌려주세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지만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며칠 뒤 변호사에게서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팀장님, 큰일입니다. 남편분이 팀장님 친정아버지가 남겨주신 땅을 매각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일하게 남겨주신 땅이었거든요. 그 땅은 원래 제가 상속받았던 건데 결혼 후 진호가 세금을 줄여보자면서 공동명의로 바꿔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때는 남편을 믿었으니까요. 진호는 그 땅을 브로커와 짜고 몰래 팔아넘기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이혼 전에 재산을 미리 빼돌리려는 속셈이었던 거죠. 문제는 매각 서류에 팀장님 인감이 찍혀 있다는 겁니다. 위조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찍은 적이 없는 인감이 서류에 찍혀 있었습니다. 변호사인 진호가 직접 서류를 위조한 겁니다. 법을 다루는 사람이 법을 어긴 거였죠. 정말 기가 막히는 상황이었죠. 아버지가 남겨주신 마지막 유산마저 빼앗기게 생긴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호를 돕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선이라는 여자였는데 알고 보니 진호의 옛 내연녀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체린의 친척이기까지 했습니다. 전부 이어져 있었던 거죠. 미선은 진호와 짜고 저를 바람핀 아내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조작된 사진을 만들고 가짜 목격자까지 세워서 제가 외도를 했다는 거짓 증거를 꾸며냈습니다. 그걸로 저한테 맞소송을 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회사 동료가 저를 불러 세웠어요. 팀장님, 이거 회사 앞에 뿌려져 있었어요. 동료가 건넨 종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노모를 버리고 돈을 빼돌린 파렴치한 며느리 한지수의 실체. 전단지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동네 사람들을 시켜서 제 회사 근처에 뿌린 겁니다. 그걸 보는 순간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10년 동안 그 집을 위해 모든 걸 헌신했는데 오히려 제가 돈을 빼돌렸다니요. 문제는 회사에서도 이걸 그냥 넘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감사팀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한 팀장, 위에서 말이 좀 도는 것 같아. 사생활은 알아서 정리해야지. 10년 동안 쌓아온 커리어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잠든 뒤 호텔 화장실에 앉아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 와중에 진호가 내용 증명을 보내왔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아이들 양육권을 포기하고 재산 절반을 넘기면 소송을 취하해 주겠다는 거였습니다. 그걸 읽는데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제가 키운 아이들인데 양육권을 포기하라니요. 제 재산 절반을 내놓으라니요. 이진호가 이런 식으로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아니, 어쩌면 진즉 알았어야 했는지도 모릅니다. 뺨 맞는 아내를 보고도 사과하라던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어느 저녁 호텔 로비에서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며칠째 같은 자리에 앉아 있는 남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움직이면 그 사람도 움직였습니다. 미선이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저를 감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호텔로 돌아와 문을 잠그고 아이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아이들은 엄마가 왜 이러나 싶었는지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저는 그냥 꼭 안고만 있었습니다.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조사를 받고 법정에서는 거짓 증거로 몰리고 있고 아버지의 땅은 빼앗길 위기에 놓였고 누군가 저를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사방이 막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뒤 저는 창밖을 한참 내다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흐릿하게 번져 보였습니다. 눈물 때문이었습니다. 10년을 참았고 용기를 내서 나왔는데 바깥이 더 무서울 줄은 몰랐습니다. 감시를 피해 호텔을 옮긴 다음 날이었습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나니 머릿속이 엉망이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나쁜 생각만 들 것 같아서 무작정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 채 걷다가 눈에 들어온 곳이 동네 도서관이었습니다. 조용한 곳에 앉아서 숨이라도 좀 고르자 싶었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아 눈을 감고 있는데 누군가 제 앞에 멈춰 섰습니다. 지수 씨? 그 목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저를 내려다보고 있는 사람은 강태윤이었습니다. 대학 시절 저의 멘토였던 사람. 졸업 후로는 연락이 끊겼는데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태윤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지금은 국내에서 가장 큰 자산운용사의 대표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앞에 서 있는 게 부끄러웠습니다. 부은 눈에 헬쓱한 얼굴, 며칠째 제대로 못 먹어서 볼이 쏙 들어가 있었으니까요. 무슨 일이에요? 얼굴이 왜 이래요? 저는 괜찮다고 하려다가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괜찮지 않았으니까요. 결국 고개를 숙이고 말았습니다. 태우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저를 데리고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따뜻한 차를 시켜주고 제가 말할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려 주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시댁에서의 10년, 설날 아침에 뺨, 이혼 선언, 그리고 지금 제가 처한 상황까지 다 듣고 난 태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10년 전에 졸업작품으로 상을 휩쓸던 사람이 지수 씨였어요. 그런 재능을 숨기고 왜 이렇게 지내고 있었어요? 그 말에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결혼만 안 했으면, 시댁만 아니었으면, 지금쯤 어떤 사람이 되어 있었을까 하고요. 변호사는 구했어요? 네, 그렇긴 한데 남편이 변호사라서 쉽지가 않아요. 태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제가 아는 변호인단을 붙여드릴게요. 이쪽에서는 최고인 분들이에요. 비용은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런 도움까지 받을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도움이 아니에요. 저는 10년 전부터 지수 씨 실력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투자라고 생각하세요. 태훈이 붙여준 변호인단은 정말 달랐습니다. 일주일 만에 미선의 과거를 전부 파헤쳤습니다. 미선은 전과가 있는 사기꾼이었습니다. 사문서 위조와 보험 사기로 실형을 산 적도 있었습니다. 진호가 손잡은 상대가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미선이 조작한 사진도 원본 테이프를 복원해 냈습니다. 촬영 날짜와 장소가 전부 조작된 것이라는 걸 기술적으로 입증해낸 거였습니다. 그 사이 태우는 저에게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지수 씨, 지금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제품 디자인 총괄을 맡아줄 수 있어요? 저는 10년 동안 현장에서 떠나 있었는데요. 실력은 안 없어져요. 한번 해보세요. 솔직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10년 동안 시댁 살림만 하다가 무슨 디자인을 하겠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호텔로 돌아와 펜을 잡아보니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손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선 하나를 긋는데 10년 전의 감각이 돌아왔습니다. 그동안의 일들이 오히려 제 안에 쌓여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차가운 부엌 바닥에서 느꼈던 것들, 참고 삼킨 것들, 그 모든 감정이 디자인 위에 쏟아졌습니다. 밤새 작업한 시안을 태연에게 보냈더니 바로 답이 왔습니다. 역시 이게 지수 씨예요. 그로부터 보름 뒤 법원에서 1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진호 쪽 변호사가 미선이 만든 증거를 제출하려 했습니다. 제가 외도를 했다는 조작된 사진과 가짜 목격자 진술서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변호인단이 곧바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조작된 사진의 원본 테이프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촬영 날짜가 변조되었다는 분석 결과, 그리고 미선의 전과 기록까지. 법정이 술렁이었습니다. 판사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진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변호사라는 사람이 위조된 증거를 제출한 게 들통난 겁니다. 진호는 고개를 숙인 채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법원을 나오는 길 태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잘 싸웠어요. 저는 대답 대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제 편이 되어준 것 같았거든요. 그날 저녁 태우는 아이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것까지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게 상자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제는 남을 위한 삶 말고 지수 씨 자신을 위한 삶을 사세요. 상자 안에는 제가 평소에 입어본 적 없는 화려한 드레스가 들어 있었습니다. 앞치마만 두르고 살았던 10년이 떠올라서 그 옷감을 만지는데 손끝이 떨렸습니다. 며칠 뒤 제가 총괄한 디자인 프로젝트의 첫 번째 시안이 공개되었습니다. 업계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제 이름 석자가 기사에 실렸습니다. 누구의 며느리가 아니라 디자이너 한지수로요. 호텔방에서 그 기사를 읽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10년 만에 제 이름을 되찾은 것 같아서요. 프로젝트 시안이 공개된 지 한 달 뒤였습니다. 제가 총괄한 디자인이 세계적인 디자인 어워드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수상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회사 책상에 앉아 있었는데 한동안 멍하니 화면만 바라보았습니다. 실감이 나지 않았거든요. 시상식 날 저는 태윤이 선물해준 그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상을 받고 짧은 소감을 말하는데 객석의 조명이 눈부셔서 앞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10년 전 어두운 부엌이 떠올랐습니다. 새벽 5시 기름 튀는 프라이팬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던 제가요. 그 사람이 지금 이 무대에 서 있다니 제 심정이 어땠겠어요. 수상 소식은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에 제가 인터뷰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그걸 시어머니와 진호도 보았다고 합니다. 나중에 전해 들은 이야기로는 시어머니가 텔레비전 앞에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앉아 계셨다고 합니다.
저는 수상상금과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아이들과 함께 살 집을 구했습니다.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였습니다. 이삿짐을 풀고 거실 창문 앞에 섰을 때 강물 위로 햇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온전히 제 이름으로 된 공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빈 거실을 뛰어다니며 좋아하는 걸 보는데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행복해서 우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얼마 뒤 아이들과 강아지 서리를 데리고 제주도에 다녀왔습니다. 누구 눈치도 볼 필요 없이 마음껏 웃고 마음껏 떠들고 아이들이 바닷가에서 서리랑 뛰어노는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평범한 게 이렇게 귀한 거였구나 하고요. 한편 시댁은 말 그대로 지옥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진혼의 집에 얹혀 살게 되었는데 하루가 멀다 하고 서로 다투었다고 합니다. 돈이 없으니 얼굴을 맞대고 살 수밖에 없고 얼굴을 맞대니 싸움이 끊이질 않았던 거죠. 진호는 더 심각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이기려고 미성과 공모해서 허위 증인을 매수했습니다. 증거를 없애려고 서류를 태우다가 현장에서 덜미를 잡혔습니다. 변호사 협회에 신고가 들어갔고 결과는 영구제명과 자격 정지였습니다. 변호사였던 사람이 변호사 자격을 잃은 겁니다. 제 뒷바라지로 겨우 딴 자격증이었는데 스스로 내던진 셈이었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통쾌하지도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먼 나라 이야기 같았습니다. 그즈음 태윤이 제게 제안을 했습니다. 지수 씨, 개인 전시회를 열어보는 건 어때요? 이번 프로젝트 작업물이면 충분히 가능해요. 전시회요? 그건 좀... 지수 씨 작품을 더 많은 사람이 봐야 해요. 제가 장소랑 준비는 다 도울 테니까 지수 씨는 작품에만 집중하세요. 전시회는 한 달 뒤에 열렸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와주었습니다. 업계의 관계자들, 언론, 그리고 저를 응원해준 회사 동료들까지. 전시장을 둘러보는데 태윤이 제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이게 원래 지수 씨 자리예요. 10년 늦었을 뿐이지. 그 말에 목이 메었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오늘만큼은 웃고 싶었거든요. 그때 전시장 구석에서 낯익은 사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초라한 차림으로 구석에 서서 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무릎을 꿇으려는 듯 몸을 낮추셨습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와인잔을 가만히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모르는 사람처럼 지나쳤습니다. 잔인하다고요? 10년 동안 새벽 부엌에서 무릎을 꿇었던 건 저였습니다. 저는 태윤의 손을 잡고 전시장 중앙으로 걸어갔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잠든 아이들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아이들 앞에서 비참하게 사는 엄마가 아니라 당당하게 사는 엄마가 되고 싶었습니다. 이제야 그게 가능해진 것 같았습니다. 이불을 덮고 눈을 감으니 마음이 고요해졌습니다. 10년 전의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오늘만큼은 편안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나을 거라는 믿음이 생겼거든요. 그게 얼마나 오랜만의 감정이었는지 모릅니다. 며칠 뒤 전시회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큰 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화면에 뜬 아이 이름을 보고 가슴이 덜컥했습니다. 이 시간에 아이가 전화를 할 리가 없거든요. 엄마, 엄마, 민지가 갑자기 막 떨어.
눈도 이상하게 뒤집히고 엄마 빨리 와. 저는 맨발에 외투만 걸치고 뛰어나갔습니다. 택시 안에서 손이 너무 떨려서 전화기를 2번이나 떨어뜨렸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둘째 아이는 이미 의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작은 몸에 온갖 줄이 연결되어 있었고 기계 소리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의사가 저를 복도로 불러냈습니다. 검사 결과 급성 간부전입니다. 간이 갑자기 기능을 멈춘 상태예요. 그게 어떻게 된 건가요? 어제까지 멀쩡했는데 지금 상태로는 간 이식을 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복도 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어젯밤 이불을 덮어줄 때만 해도 새근새근 잘 자고 있었는데 그 아이가 지금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다니요. 저는 곧바로 검사를 받았습니다. 엄마인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그것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결과는 잔인했습니다. 어머님이 간은 이식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신체 조건이 맞지 않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인데 아이를 살릴 수 없다는 현실은 너무나도 끔찍했습니다. 남은 방법은 하나뿐이었습니다. 혈연 중에서 이식이 가능한 사람, 전 남편 아니면 시어머니였습니다. 저는 진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혼 소송 중이고 얼굴도 보기 싫은 사람이었지만 아이 목숨이 달린 문제였습니다. 엄마로서 자존심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진호 씨, 아이가 위험해요. 간이식이 필요한데 검사만이라도 받아줄 수 있어요? 전화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진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검사는 받아볼 수 있지. 근데 조건이 있어. 조건이라는 말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이 목숨 앞에서 조건을 말하는 사람이 아버지라니. 다음날 진호와 시어머니가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손에 서류 뭉치를 들고 왔습니다. 우리도 바보는 아니야. 내 아들 몸에서 간을 떼어내는 건데 그냥 해줄 수는 없지 않니?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거기에 적힌 내용을 읽는데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아이의 양육권 포기,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명의를 남편에게 이전, 앞으로 30년간 월급의 절반을 양육비로 지급. 그러니까 아이를 살려주는 대신 저를 30년 동안 노예로 만들겠다는 거였습니다. 빨리 도장 찍어. 시간 없다며. 시어머니는 제 앞에 인감을 들이밀었습니다. 진호는 팔짱을 낀 채 벽에 기대서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게 제 아이의 아버지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몸에 기계가 연결되어 있고 눈을 감고 누워있는 우리 막내. 그 아이를 살리려면 이 서류에 도장을 찍어야 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도장을 집어 들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죠. 병원 복도 끝에서 빠른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거의 뛰다시피 다가오더니 제 손목을 덥석 잡았습니다. 태윤이었습니다. 태윤은 제 손에서 도장을 빼앗고 서류를 낚아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뭐야? 이 사람 누구야? 태윤은 시어머니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숨을 몰아쉬면서 저만 바라보았습니다. 지수씨, 이 서류에 도장 찍으면 안 돼요. 하지만 아이가... 제가 검사 다 받았어요. 이식 적합 판정 나왔어요. 법적 심사 절차도 다 마쳤어요.
저는 그 말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태훈 씨가 왜 아이한테 필요한 건 간이지 저 사람들의 조건이 아니에요.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계약에는 절대 응하지 마세요. 진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당신이 뭔데 남의 가족 일에 끼어들어? 태우는 진호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가족이라면서 아이 목숨으로 장사하는 사람한테 들을 말은 아닌 것 같은데요. 진호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태훈의 눈빛에 기가 눌렸는지 입만 벌렸다 닫았습니다. 저는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양육권 포기, 아파트 명의 이전, 30년 노예계약. 이걸 찍으려고 했던 제 손이 아직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태윤이 제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려다 그만 울음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아이를 살릴 수 있다는 안도감과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한꺼번에 밀려왔기 때문이었습니다. 태윤의 결단 덕분에 수술은 바로 다음 날 진행되었습니다. 수술실 앞 의자에 앉아 빨간불이 꺼지기를 기다리는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길게 느껴진 시간이었습니다. 아이가 제 옆에 바짝붙어 앉아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손이 저보다 더 떨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동생 금방 나을 거야. 그렇게 말하면서도 저는 속으로 계속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6시간이 지나서야 수술실 불이 꺼졌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수술 잘 끝났습니다. 이식된 간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어요. 두 분 다 경과가 좋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큰아이가 제 품에 안기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도 아이를 꼭 안은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살았구나. 우리 민지가 살았구나. 태우는 수술 직전까지도 저를 위해 움직여 주었습니다. 자기 변호사들을 동원해서 진호가 제 계좌에 걸어놓은 가압류를 해제시켰거든요. 인감이 위조되었다는 걸 입증해서 법원에서 바로 풀어낸 겁니다. 그리고 진호와 시어머니가 병원에서 저에게 한 짓, 아이 목숨을 담보로 계약을 강요한 정황을 정리해서 경찰에 신고까지 해두었습니다. 며칠 뒤 태윤이 먼저 회복해서 병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아이도 하루하루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아오고 조금씩 밥도 먹기 시작했습니다. 병실에 아이들 웃음소리가 퍼진 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용할 틈이 없었습니다. 어느 오후 시어머니가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남의 간을 내 손자한테 넣다니 이게 말이 되냐고. 간을 줘서 아이가 살았는데 그게 불만이라니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시어머니는 태윤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당신이 뭔데 우리 집안일에 끼어드는 거야? 나가! 저는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보안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병실에 허가 없이 들어온 분이 계세요. 내보내주세요. 뭐? 내가 민지 할머니야. 네가 뭔데 이래? 보안 요원 2명이 올라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소리를 지르며 버텼지만 결국 병원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복도에서 시어머니의 고함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한편 진호는 더 큰 벼랑에 서 있었습니다. 아이의 생명을 볼모로 재산을 뜯어내려 했다는 이야기가 법조계 퍼진 겁니다. 변호사 자격은 이미 정지당한 상태였고 거기에 사문서 위조와 협박 혐의까지 겹쳤습니다. 같이 일하던 동료들도 거래하던 사람들도 전부 등을 돌렸습니다.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동정도 통쾌함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제는 상관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회사 쪽 문제도 해결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뿌린 전단지 때문에 감사팀 조사까지 받았었잖아요. 저는 전단지를 만들고 배포한 사람들을 전부 찾아내서 역으로 고소했습니다. 명예를 더럽힌 대가를 법적으로 치르게 한 겁니다. 오히려 이 과정에서 회사 대표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한 팀장, 이번 일을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위기 상황에서 이렇게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이 드뭅니다. 상무이사 자리를 맡아보면 어떻겠습니까? 팀장에서 상무이사로 10년 동안 시댁 눈치 보느라 승진 기회를 몇 번이나 놓쳤었는데 이제야 제자리를 찾은 기분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최후도 비참했습니다. 진호와 사이가 완전히 틀어져서 결국 아들 집에서도 쫓겨났습니다. 갈 곳이 없어진 시어머니가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바로 제 친정아버지가 남겨주신 땅에 있는 창고였습니다. 거기에 몰래 들어가서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걸 알게 되었을 때 저는 단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무단 침입으로 고소했습니다. 법정에서 시어머니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갈 데가 없어서 그랬어. 나 좀 봐줘라. 판사가 저를 보며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분은 10년간 저를 때리고 제 돈으로 살면서 고맙다는 한마디 한 적 없는 분입니다. 그리고 제 아이가 죽어가는데 그걸 이용해서 저를 협박한 분이세요. 법대로 해주십시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아이가 완치 판정을 받는 날 태훈도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병원을 나서는 길이었습니다. 아이가 태훈의 손을 잡고 앞서 걸어가고 있었고 큰아이는 제 옆에서 콧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지수씨, 이제 좀 쉬어도 될 것 같은데요? 글쎄요, 쉬는 건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요. 태훈이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병원 현관을 나서니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갑지 않은 봄을 닮은 바람이었습니다. 태은의 손을 잡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도움 없이도 이 아이들을 지켜낼 수 있겠다고. 아니, 도움을 받을 줄도 아는 사람이 되었다고. 그게 10년 전의 저와 지금의 저의 차이였습니다. 이혼 재판 최종 선고일이었습니다. 법원 복도에 앉아 순서를 기다리는 동안 이상하게 마음이 고요했습니다. 떨리지도 긴장되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란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진호에게 위자료 2억과 양육비 지급 명령, 시어머니에게는 폭행 혐의로 징역형 선고. 진호는 고개를 떨군 채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법정에서 울음을 터뜨렸지만 판사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법원을 나오는 길에 진호와 마주쳤습니다. 양복은 구겨져 있었고 얼굴은 며칠째 잠을 못 잔 사람 같았습니다. 제 앞을 막아서더니 팔을 붙잡았습니다. 지수야, 나 한 번만 봐줘. 내가 잘못했어.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저는 진호의 손을 가만히 떼어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 옆을 지나쳐 밖으로 나갔습니다. 법원 앞에 태윤이 보내준 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올라타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볼 이유가 없었거든요.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차가운 감방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제가 매달 최소한의 생활용품을 넣어 보냈습니다. 미워하기를 그만두겠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저까지 그 사람들처럼 되고 싶지는 않았으니까요. 나중에 전해 들은 이야기로는 시어머니가 면회 오는 사람 없이 혼자 앉아서 먼 데를 바라보는 날이 많다고 했습니다. 지난 날을 후회하는 건지 아니면 그저 멍한 건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이미 때가 늦었다는 것만은 확실했지만요. 체린도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집안이 망하는 걸 보자마자 칼같이 이혼 서류를 내밀었다고 합니다. 들어올 때 명품 가방을 들고 우아하게 왔던 사람은 나갈 때도 깔끔하게 떠나더군요. 미련 같은 건 처음부터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는 아이들과 함께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땅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제가 직접 디자인한 집이었습니다. 거실 창이 크고 부엌에 햇살이 잘 드는 집. 새벽 5시에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던 그 부엌과는 완전 다른 부엌이었습니다. 그 집의 한쪽을 상처받은 여성들을 위한 쉼터로 개방했습니다. 저처럼 시댁에서, 남편에게서, 어딘가에서 상처를 안고 나온 사람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곳으로요. 태우는 여전히 제 곁에 있었습니다. 연인이라고 부르기엔 좀 달랐습니다. 그보다 더 깊은 거였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알고 약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그래도 괜찮은 사이. 우리는 그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도 함께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놀라울 정도로 건강하게 자라주었습니다. 아빠의 빈자리를 묻는 적이 없었습니다. 큰아이는 엄마가 제일 멋있어라고 했고, 둘째는 수술 흉터를 자랑처럼 아이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먹먹했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이제는 울 일보다 웃을 일이 더 많았으니까요. 어느 화창한 주말 오후였습니다. 정원에 나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이들이 잔디밭에서 서리와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서리가 공을 물고 도망가면 아이들이 까르르 웃으며 쫓아가고 잡히면 또 웃고 그 소리가 정원 가득 울렸습니다. 그걸 바라보는데 문득 10년 전에 제가 떠올랐습니다. 새벽 부엌에서 기름에 데인 손등을 찬물에도 담그지 못했던 사람, 뺨을 맞고도 사과해야 했던 사람, 이름 대신 맏며느리로 불리던 사람, 그 사람에게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참느라 고생 많았어. 이제는 행복해도 돼. 바람이 불어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실어왔습니다. 서리가 제 발치로 달려와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노을이 정원 위로 천천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아이들에게 걸어갔습니다. 돌이켜보면 10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참는 게 미덕인 줄 알았고, 버티는 게 가족을 지키는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어요. 진짜 제 자신을 지키는 건 무너지는 곳에서 나올 용기를 내는 거였습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날 새벽 부엌에서 앞치마를 벗어던진 건 대단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못 참아서였습니다. 그런데 그 한 걸음이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자신의 모습이 떠오르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매일 아침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 참고 또 참으면 언젠가 나아지겠지 하고 스스로를 다독이시는 분, 그분들께 이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리고 포기하셔도 괜찮습니다. 밖은 생각보다 무섭지 않았습니다. 물론 쉽지도 않지만 적어도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지 않아도 되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를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